쌍용차 구조 조정이 시작되던 지난 2009년,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시작된 파업은 5월에서 8월까지 이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이 점거하던 공장엔 물과 전기가 끊겼습니다. 헬기가 날아다니고 최루액이 뿌려졌죠. 농성에 참여한 이들은 파업 77일 만에 폭력적으로 진압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해고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지만 이들에겐 오히려 폭력 노조라는 꼬리표가 붙여졌습니다. 그 화면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면은 저 같은 경우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잠을 못 자요. 그러면 계속 지금도 내나 똑같은데 저는 진통제를 갖고 다녀요. 자다 말고 벌떡 해갖고 뭐 일어나서 막 옛날에 마누라도 7번을 한도 하고 그 상황이 이제 자면서도 계속 이제 여기서 안 떠나니까. 근데 간호사들도 처음에 그때 당시 병원에 있을 때도 많이 맞을 뻔 했어요. 새벽에 주사 바꾸러 오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걔네들을, 경찰 특공대들이 새벽에 많이 저희들을 이제 뭐 방송 때리고 뭐 이제 시끄럽게 잠 못 자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뇌에 아예 박혀 있어가지고 혼자 버티고 울고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면 미친놈처럼 새벽에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노가다가도 그래요. 쌍용차 출신이라면 저거 빨갱이 짓 하다가 잘렸다. 어? 지금도 그래요. 저희 노가다판 가면은 쌍용차 출신은 다 빨갱이로 봐요. 아직도. 어? 그러니까 회사가 망했다. 아니 우리가 뭐 했다고 회사가 망하냐. 어? 솔직히 말해서 그 전에 모든 일은 다 터져버리고 어? 우리는 그냥 그걸 막기 위해서 열심히 싸운 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래요. 뭐 니들 때문에, 귀족노조 때문에 쌍용이 망했다. 진짜 일반인들은 몰랐어요. 야, 그게 참 무섭구나. 지금도 인식이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2차 가해에 죽는 거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죠. 해고 자체도 힘들고 물리적으로 버티는 것도 힘들고 징역살이 한 것도 힘들고, 그렇지만 해고 노동자들이 정말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이웃의 냉대, 편견, 아이들도 학교에서 아빠가 해고 노동자가 된 이후에 학교에서 받는 놀림, 배제, 이런 것에서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꺾이고, 아이한테 내가 몹쓸 부모가 된 거고 거기서 내가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결정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사람들이 삶을 놓는 것이거든요. 살려주십시오. 하고 싶어할 때입니다. 집사로서 계시는 분 살려주십시오. 우리 해고자들 어떻게 살라고 그래? 왜 안 되는 거야? 쌍용차 사태 이후 30번째로 세상을 떠난 고 김주중 씨. 해고자였던 그는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해고자 전원 복직이 결정되기 3달 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애들 잘 되길 봐주고 그래.
그러면 좋겠어요. 말수가 적고 홀로 많은 짐을 떠안으려 했던 남편. 그 고통을 다 헤아려주지 못한 게 아내에겐 두고두고 한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아내는 아직도 남편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제 함께할 수 없는 거요. 뭘 해도 없잖아요. 애들까지 추억 만지도 않고. 그냥 미안해요. 그냥 송구 뱃속에 있어. 나이 49의 유명을 달리한 고 김주중 씨. 아빠 봐. 그는 1993년 쌍용차 평택 공장에 입사해 2009년 6월에 해고됐습니다. 해고 후 가족은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월세로 옮겨 다녔습니다. 아내가 일을 하긴 했지만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계속해서 빚이 늘었습니다. 여기 인상 쓰고 있는 인상파. 인상파. 벽돌 공장, 고물상, 일용직 노동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했던 일은 트럭 운전이었는데요. 이 일 때문에 그는 특히나 더 낙담했습니다. 트럭으로 화장품을 배달하고 정리해주는 일이었는데 밤새 운전을 해야 하는 중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형편없었죠. 가서 새벽에 이제 용인 물류센터에 가서 물건을 싣고 월요일 월수금은 일산, 동탄, 평택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화목토는 서울 몇 군데 돌아요. 그리고 납품을 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은 빨리 오면은 7시 안 그러면 8시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그게 자기가 하는 만큼 수입은 안 됐어요. 마지막으로 받아온 거니까는 못해도 20일 안에는 주니까 이제 찍혀 온 게 통장에 찍힌 게 58만 원. 그렇게 자기도 잠 못 자고 몇 시간씩 하고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는 막 진짜 했는데 손에 쥐어지는 거는 진짜 어이없이 진짜 100만 원도 아니면 58만 원이니까. 쌍용차 해고 후 30명의 해고자와 그들의 가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나 지병이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자살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세상. 실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특별위원회 설문조사에 의하면 당시 쌍용차 해고자의 82%가 월소득 150만 원 이하의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해고는 한 기업의 경영 실패에서 비롯된 사회 문제지만 그 고통은 오롯이 개인과 가족의 몫이었죠. 실제 쌍용차 해고자를 연구한 한 논문에 의하면 구직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9%에 불과했습니다. 해고가 될 당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감이 잘 없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어려운 시기는 언제냐고 하면요. 해고를 당한 이후에 뭔가 살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앞이 막힐 때예요. 그런 길을 찾아 나가다가 벽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장면들까지 다 떠오르면서 이 모든 전체 상황이 다 힘들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나를 버린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자체가 괴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서울의 한 열병합 발전소. 언뜻 보면 평범한 발전소 시설 같지만 뜻밖의 이 굴뚝 꼭대기엔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2006년 한 제조업체에서 해고된 후 해고 무효와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해고자들. 이들은 372일째 고공 농성 중입니다. 오늘은 이곳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거 위에 달고 올라가시고 작업하실 때 이거 옆에도 이걸로 굴뚝에서 생활하고 있는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살피기 위해 의사와 심리치료사가 농성장을 방문했는데요. 총 75m 높이. 일단 계단을 통해 올라간 후 어느 정도 높이에 도달하면 사다리를 탈 수밖에 없는데요. 보호장비 없이는 쉽게 오를 수조차 없는 굴뚝. 다행히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25층에 해당하는 높이. 이곳에서 달랑 천막 하나만 쳐놓은 채 1년 넘게 살고 있는 이들. 그러지 않아요. 다 살게 돼 있어, 사람은. 사람은 다 적응한다. 괜찮다고들 하지만 지상에서 하루 2번 공급되는 음식으로 1년 이상 염려해온 상태. 마음을 놓을 순 없습니다. 굴뚝 농성은 2015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농성으로 해고 무효와 노조활동 보장을 약속받았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다시 농성을 시작했죠. 아무래도 먹고 싶은 음식들이나 충분한 영양 공급을 자유롭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몸무게가 많이 빠진 것이, 그 몸무게가 이제 정상 일반 몸무게다 빠지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그 조금 다른 이제 감염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굴뚝이 여기도 앞에 나와 있지만은 그냥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진짜 감옥하고 다른 거는, 진짜 감옥은
물리적으로 못 나오지만 여기는 자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계속 있는다는 것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어려움들이 있어요. 올라간 사람은 올라간 사람대로,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대로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 2번 굴뚝 위로 식사를 올리며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차강호 씨.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저희들이 이게 굴뚝 올라간 지가 1년 넘었지만 96년 10월 달부터 투쟁이 됐고 1년 넘게 밑에서 합법적인 투쟁들, 예를 들면 집회라든지 1인 시위라든지 선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또 자본은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았어. 굴뚝이 오르지 않으면은 이러한 현실들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같이 누구하고 나눌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굴뚝이라 하는 것을 어렵지만 한 번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나 같으면 그냥 취직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투쟁하고 거리에서 10년을 싸워요? 왜 그래요?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 내가 납득하지 못하면 물어봐야 되거든요. 물어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죠. 알면 물어봐서 들으면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한 만큼 그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억울하고 누군가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고통 속에 처해 있을 때 그냥 재단하지 않고 물어봐주고 물어보고 알려고 하고 아는 만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이 존재하는 거 이런 것이 저는 심리적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하고요.